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3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오늘 20대 대선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제발전소와 경제발전학회, 응용경제학회가 함께 준비했던 시간인데 9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긴 여정 마무리할 주제로 저희가 기후와 자본을 꼽았습니다. 환경 문제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컨대 베니스에 백조가 돌아왔다거나 아니면 물이 깨끗해졌다. 사람이 안 오니까 환경이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은 다 돈인데 예컨대 중국이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하니 전 세계 소비자 물가가 오르더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을까요? 둘 다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와 함께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주제로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린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가 물가를 올리는지 하나하나 찾아 나서다 보니 정책 측면에서는 환경 보호하자는 게 결국 이게 다 돈이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지불해야 되는 통행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비용으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 비용들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동안 냈어야 되는 통행료를 우리가 후불로 내는 겁니까? 후보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동안은 무료 입장이었고 이제는 그렇죠. 네. 티켓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책에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쓴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다들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방송사가 주최하는 무슨 환경 콘서트 이런 거 할 때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어느새 변화가 위기라는 말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기후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 정말 경각심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던 것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경각심이 일어났던 것은 90년대 초반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행동에 들어간 것은 이제 97년이었고요. 교토 의정서라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개선이 크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고 해결해야 하는 타임 스케줄은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표현도 바뀐 거죠. 그 사이에 변화가 위기라는 말로 대체가 되었다. 환경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인데 고민이 돼요. 교수님.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보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지구가 좀 덜 아프다고 하더라라는 주장하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마스크,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자, 교토의정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UN 기후변화협약의 실행 방안으로 탄생한 건데 의정서라는 걸 채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교토의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교토의정서에 이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80% 이상을 책임져야 할 80% 이상을 이제 배출하고 있는 당시의 선진국들과 또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포함해서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출했던 역사적 책임과 당시에 이제 배출하고 있는 그 책임을 진다는 기본 정신에 이제 합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2012년 지금 정확한 연대가 2012년쯤일 겁니다. 그때까지 약 5% 정도
온실가스를 그 어떤 기준해가 아마 2001년 뭐 그 정도 네. 기준으로 해서 5% 정도 저감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요. 교토 의정서에 의거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진척 상황이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동안의 에너지 전환에 나섰던 각국의 사정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나섰고요. 상당한 진척도 거두었고요. 그래서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40%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뭐 다른 선진국들도 그때부터 상당한 노력을 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1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게요, 교수님, 제가 최근에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컨대 아주 그 예기치 않은 변수이긴 합니다만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EU로 가는 천연가스의 40%를 책임지는 러시아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쪽의 에너지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보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에너지 전환에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더니, 즉 우리가 약속한 대로 숙제를 제일 열심히 했더니 원전이 지금 한 3개밖에 안 남아있고 석탄 발전소도 없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제일 고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기후 악당이 되지 말자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던 나라가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이런 역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범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이런 모범생을 잘 대조해주는 그런 국제 질서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앞으로 국제 사회가 이루어야 할 어떤 협력의 과제가 그만큼 큰 것이죠. 그런데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네. 그래도 우리가 멋진 나라야 라는 말로 설득을 하기에는 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에너지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국내에서 나와버리면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해도 그 리더십이 유지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망이 좀 위기를 겪었었고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위험 요인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 경제가 이런 가격 인상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 대한 어떤 협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했던 국가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정치적인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글래스고 기후협약에서 평균 기온 상승, 이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탄소 중립 선언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속 가능한, 이거 사실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그 문건에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단어를 우리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지속 가능한 네. 경제 개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였었죠. 그 용어의 이제 과거 개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여러 가지 환경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존층 파괴 문제도 있었고, 뭐 종의 다양성 위기,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열대우림의 파괴 이런 것들이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문제들, 어떤 생태계 교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환경 경제학자들이든지 개발 경제학자들이 제시했던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재앙이라든지 우리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은 그 동안의 어떤 환경 재앙과 달리 물론 오존층 파괴 문제는 상당히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앙이었죠, 그죠? 근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잘 협의를 했고 잘 좋은 이제 협약에 이르러서 잘 해결됐는데 지금 이 기후 위기도 이제 훨씬 더 그 규모가 큰 어떤 경제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유 자원, 어떤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소유가 네. 아닌 모든 지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한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고요. 국내적으로 작게 보면요, 이미 그 국가적으로 국가마다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 내에서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네.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어떤 그 오염 문제에 대한 대비책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가들이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적인 이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고, 그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변화는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자들,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프레셔를 가해줘야지 네. 정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야지 국제사회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물질적 욕구 충족에 급급했던 소비자가 물질적 요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 자신의 경제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사회 구성원들 혹은 자연계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소비를 하면서 감안을 해야 된다. 사회를 가치를 소비해야 된다. 좀 이걸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소비하는 기계가 아니고 현명해야 된다.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 무책임한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자가 돼야 된다. 돈만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돼야 된다. 일직선 위를 달리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N차원으로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돼야 된다. 위험한 자본주의에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요즘 이야기하는 미닝아웃, 돈 쓸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돈을 가치 있게 쓴다. 이게 MZ세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와 함께 20대 대선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어려운 주제 같기도 한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 MZ세대한테 혼쭐이 났던 브랜드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예컨대 이른바 그린워싱을 했다라는 지목을 받았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용기에 화장품 담아서 팔아요 라고 했는데
화장품 용기를 열어서 봤더니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감아놨더라. 종이 포장을 한 번 더 한 거였더라. 이런 회사를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요. 즉 이제 현명한 소비자는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이 환경에 대해서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교수님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너무 그냥 당위적인 명제에 대한 딜레마인데 한 가지는 이걸 주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환경 파괴하면서 싸게 쓸 생각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 입장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컨대 중국은 아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환경 생각 안 하고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서 너희들도 싸게 잘 썼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더러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그러면 추가로 입금을 해. 이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환경을 무시하고 만든 제품의 편익은 같이 누렸으면서 왜 남탓만 하느냐. 이게 저개발국들의 주장이고 뭐 신흥국들의. 두 번째는 또 이런 고민이 하나 들더라고요. 앞서 독일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 경제가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 있잖아요. 제가 슈퍼마켓의 소비자 가격을 2년 전하고 요즘 그 물가 요 택을 비교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체감하기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 피부로 와닿는 물가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합시다라는 명제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만약에 대선이 있거나 총선이 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닫았던 원전을 지금 다시 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도 네. 독자적으로 이런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적극적인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떤 하나의 정당이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 같지는 않고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각 개별 국가들이 어떤 행동에 나서야 되고 어떤 저감을 앞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야 하는가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합의가 어느 정도 네. 있는 것이고요. 그 있는 합의를 이제 그러니까 그 합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조만간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어떤 무역 제재까지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발표된 무역 제재 조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에 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네.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한 것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대선 캠페인 와중에 이제 후보들이 아주 그 손에 잡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뭐 원전 같은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이니 감원전이니 아니면 원래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다 결국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안전 문제와 함께. 맞아요. 제가 아까 이제 질문에서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좀 네. 말씀드리면 이미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 이미 있고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네. 가장 저렴한 전력 생산원이 더 이상은 뭐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화력 발전이 아니고 화석 연료 발전이 아니고 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거든요. 지금 뭐 중국과 인도조차도 네. 지금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태양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전력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재생에너지가 좀 불안정하고 네. 간헐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게 제일 문제들을 고민되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바람이나 물이나 태양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소규모 발전을 많이 만들고 네. 그리고 이런 소규모 발전들을 넓은 영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성과 불안정성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원자력 발전도 이용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그 주장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원자력을 탈원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을 하나의 카드로서 남겨둘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그러한 해결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도 좀 다변화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교수님 그 책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보통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우리가 흔히 익스팬드 된다고 하잖아요. 그 성장할 때는 국내 총생산 GDP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가 생산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자가 생산이 포함이 안 되고 사회적 가치들은 여기에서 재평가를 못 받는다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건 뭐 아주 간단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 그건 GDP에 안 들어가지만 내가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 먹으면 GDP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의 가치가 사 먹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가 100명의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똑같이 뭐 매출이 똑같고 영업이익도 똑같은데 한 회사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한 회사는 직원들이 비참하다면 이 행복함과 비참함은 GDP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강물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자연이잖아요. 하나의 뭐 공공재라고 볼 수 있죠. 뭐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로서 이제 즐기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황폐화되거나 뭐 더럽혀지면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GDP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생산이라는 건 예컨대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과 같은 것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과 비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교수님 그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스티글리츠 교수 같은 사람들은 행복 GDP 이런 얘기들 예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 한 사회가 느끼는 행복과 같은 이 사회적 가치도 행복 GDP라는 개념으로 측량해서 넣는다면 전 세계 GDP 순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벌써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게 한 30년 됐는데
중간에 한국은행도 행복 GDP를 계량하는 거 한번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량화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이걸 수치화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네. 가장 그 질문에 쉽게 답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공리주의. 네. 그럼 결국 이제 행복을 수치화하는 거죠. 행복을 수치화하는 공리주의자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고요.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리주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행복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물이라든지 뭐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의 가치를 네. 이제 가격으로 나타냅니다. 가격으로. 가격으로. 어떻게 그렇죠. 뭐 상급수 맑은 물은 몇 달러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물이 맑은 것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행복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령 어떤 집이 비슷한 집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뭐 좋은 환경 속에 있고 하나는 나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두 집의 집값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의 차이를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흔히 뭐 부동산에서 나오는 시세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한강 뷰에 조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된다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의 가격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죠.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이런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뭐 공원 개발이라든지 네.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사회 간접 자본 아니면 뭐 대기 오염을 줄인다든지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평가 방식이기도 해요. 그 비용 편익 분석할 때 뭐가 비용이고 뭐가 편익이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사회적 가치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산식이 있군요, 별도로. 뭐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뭐 그리고 뭐 그 보험료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 활용되는 그런 산식이 있다. 그걸 고려하면은 요거 인덱스로 만드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일깨우는 사건들이 사실 꽤 많았어요. 그 붕괴 사고도 있었고 사회적 참사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안 반도에서 예전에 한번 그 유출 사고가 있었죠. 기름 유출 사고 있었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이제 그 선진국들이 저렴하게 물건들을 공급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값싼 노동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죠. 네.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들이 사실상 후진국에서 저개발국에서 이제 값싼 노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노동 환경이나 뭐 가령 아동 노동을 쓴다든지 이런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소비자들이 다 안다면 네. 그런 정보들이 우리 상품에 다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아마 소비자들의 행동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요. 말씀하신 그 얘기해 주시니까 그 사례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FIFA가 그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그 축구공 그게 아주 참혹한 아동노동 현장에서 노동 착취로 만들어졌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그 공인구를 불매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이런 곳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인권을 탄압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면화나 직물 이런 거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뭐 중국 같은 나라하고 그 일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교수님 지난해 우리 그 요 글자 매직 넘버라고도 했었고요. ESG 1, 2, 3 이런 것만 붙이면 회장님이 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통과시켜 준다라고 할 만큼 ESG라는 말이 기업 경영에서도 중요하고 증시에서도 이 말 쓰면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랬었거든요. ESG 경영이라는 게 트렌드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저는 뭐 이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트렌드를 이제 대표하는 것은 결국 기후 변화에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앞으로 뭐 5년 안에 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다시 말해서 기업이 뭐 원료나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를 하면서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부품을 쓰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느냐가 기업의 어떤 그 수출 선이라든지 네. 수출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과 투자자가 가장 사회적 가치보다는 어떤 그 돈에 관심이 네. 많은 시장이잖아요. 이 분야가. 근데 사실은 네. 기업은 근본적으로 돈 벌려고 만든 집단이기는 하니까요. 네. 아마 그쪽도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 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네. 어떤 규제 체제가 앞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을 한다든지 어떤 부품을 조달하든지 공급망을 관리한다든지 여기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와 정치 참여를 하는 투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뭐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그런 이제 의식이 소비자의 의식, 투표자들의 어떤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식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거기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SG가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ESG는 기업도 변하게 한다. 기업이 변해서 나타난 결과이자 그 변화의 동인이기도 하고 재미있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식으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요걸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아주 가시적인 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한국에서 지금 ESG라는 거는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적 성과를 나타내고요. G는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인데요. 우리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든 측면에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우리 한국은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어떤 경각심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이제 기업 경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기여를 그리고 소비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들에 미치는 영향을 네. 이제 충분히 고려하는 기업 경영이 필요하고 네. 지배 구조도 투명하게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